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퇴근길 인파가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반 하루 종일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내일 장볼 목록을 확인하며 걷고 있던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건너편 승강장에서 누군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어깨를 움츠린 모습으로 서 있는 남자. 15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버렸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진수, 제 전남편이었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려친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다니요. 진수는 아직 제가 그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어깨,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깊어진 주름살까지. 시간이 그에게도 똑같이 흘러갔다는 증거였죠.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울에서 매일 보던 제 모습도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갑자기 주변의 소음이 모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 안내방송까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진수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제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일상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아픔까지. 진수 씨? 제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 이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이도 느꼈을 거예요.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걸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은주야. 그의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지고 쉰 목소리였어요. 담배를 많이 피웠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세월이 그의 목소리마저 바꿔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억양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 친숙함 때문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희 둘만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지냈어? 그 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공백을 어떻게 한마디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그럭저럭. 제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럭저럭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진수는 알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하루,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기름때와 굳은 살, 유진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잠을 설쳤던 날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말이죠. 유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딸 얘기를 꺼냈을 때
제 표정이 순간 굳어졌을 거예요. 유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아려오거든요. 그 애가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진수는 알기나 할까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27이에요. 딱딱한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수의 얼굴에 스친 아쉬움과 그리움을 보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깨어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헤어진 후 제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과연 알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혼 직후 저는 유진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빚 때문에 집도 넘어가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유진이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때 유진이가 겨우 12살이었는데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왜 아빠가 없어졌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아빠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대신 그 아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았겠지만요. 제가 분식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은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작은 가게 보증금 1,000만 원도 여기저기서 빌려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유진이 숙제를 봐주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다음 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유진이 학원비, 월세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늘 마이너스였죠. 가장 힘들었던 건 유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학부모 상담에 오는데 저는 늘 혼자였어요.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진이가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오는데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애가 아빠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유진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거울을 보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흔적들, 칼에 베인 상처들, 그리고 굳어진 굳은 살들. 얼굴에도 주름이 하나둘 늘어갔고 머리카락엔 하얀 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삶인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던 제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이 유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증거니까요. 지하철역에서 그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일에 몰두하려 해도 문득문득 화가 나기도 하고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 유리창을 닫고 있던 저는 도로 건너편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 생긴 간판이었어요. 자동차 정비소라고 적힌 파란색 간판이 햇빛에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순간 걸레를 든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그이가 작업복을 입고 차 밑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제 가게 근처에 정비소를 연 걸까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거리에 있다니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모른 채 하면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건너편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손님 차를 고치는 모습, 기름때 묻은 손을 닦는 모습, 간혹 제 가게 쪽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다음 날부터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침에 가게를 열 때마다 건너편 정비소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게 되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갈 때도 그와 마주칠까봐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피하려고 할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통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쪽에서 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지만 그 후로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타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가슴이 쿵쿵 뛰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하필 제 가게 근처에 정비소를 낸 건지, 혹시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그이가 우산을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비 맞고 있네. 우산 같이 쓸까? 진수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간다면 분명 어색할 텐데 그렇다고 비를 계속 맞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곧 그칠 것 같아요. 겨우 그런 말로 거절했지만 그 사람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더니 말했어요. 옛날에 우리 같이 비 맞으면서 걸었던 거 기억나?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15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말하다니요. 정말, 정말 미안해 은주야. 많이 힘들었지?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그의 모습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추억을 이야기하다니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의도적으로 진수를 피했습니다. 가게 일을 할 때도 건너편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장을 볼 때도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저희 가정은 부셔져 버렸지만 그도 나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는데 문득 건너편 정비소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손님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바쁘게 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밥과 국물을 담은 용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이웃 사람한테 하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비소 앞에 서니 갑자기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은주야.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진수가 저를 발견한 상태였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점심 못 드신 것 같아서요. 어색하게 대답하면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쪽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가게에 들렀나 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그 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와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게로 가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유진이를 따라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멀뚱멀뚱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유진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또 속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 또 당할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은 생생했어요. 역시나 유진이도 알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이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없이 자란 서름,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의 공포까지. 그동안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상처들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유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유진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유진이의 분노에 찬 말들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진수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가게 일을 할 때도 건너편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고 장을 보러 갈 때도 다른 길로 돌아다녔어요. 유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풍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거예요. 여름철에 환풍기가 없으면 가게 안이 찜통이 되어버리거든요. 손님들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저도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당장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곳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이틀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계속 장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건너편 정비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기계 다루는 일에는 능숙했었거든요. 예전에 집안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웬만한 건 다 고쳐주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정비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은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환풍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는 금방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10분도 안 되어서 진수가 공구를 들고 가게로 왔습니다. 환풍기를 살펴보더니 금세 원인을 찾아냈어요. 모터 부분에 기름때가 너무 많이 끼어서 생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청소만 해주면 다시 잘 돌아갈 거야. 그이는 능숙하게 환풍기를 분해해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진수가 일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잠깐 손을 멈추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믹스커피면 충분해요. 그이도 어느 순간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을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도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웃곤 했었거든요.
별것 아닌 일에도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었는데 그때 그 미소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환풍기 수리가 끝나고 나서 그이는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뭔가 고장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인데 뭐려. 이웃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냥 이웃사촌으로 지내면 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서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리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요. 진수는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대신 가끔 김밥 하나씩 얻어먹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서 웃었고요. 그 순간 15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잠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네 이웃의 친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야 유진이도 안심할 테고 저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환풍기 수리 이후로 그 이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웃 사이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나누고 가끔 날씨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가 도와주었어요. 그 후로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 병원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어느 날 진수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로 가자니 환승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차 안에서 그이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조용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대해 한마디씩 하거나 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였죠. 여기 새로 생긴 빵집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진이가 빵 좋아하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무거운 주제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그 사람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혼자 버스 타고 돌아가기 힘들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검진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이가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가끔씩 같이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걸 도와주고 저는 장보는 요령을 알려주곤 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알뜰하시네요. 저는 장보는 법을 모르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그럴 수밖에요. 처음엔 저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그 사람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것,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까지요. 어느 날 저녁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비소 문이 하루 종일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안 되는데. 진수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해열제도 사다 주고 며칠 동안 죽을 끓여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수의 살림살이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남자 혼자 사는 집다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제대로 된 반찬도 없고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그때부터 가끔씩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한 그릇 떠다 주고 밑반찬을 만들면 조금씩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유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유진이는 그 이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아. 제가 부르자 유진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이는 어색해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유진이 맞죠? 많이 컸네요. 유진이는 대답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유진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힘들어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도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마음을 열어준 후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예전처럼 부부가 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이웃으로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로 지내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어 갔죠. 몇 년이 지나고 유진이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유진이가 같은 학교 선생님과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남자친구가 진수에게 인사했을 때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혼자서 우시더라고요. 드디어 유진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전통적인 결혼식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이가 그 역할을 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색한 듯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요. 그때 유진이가 진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같이 걸어주세요. 그 순간 그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모든 상처와 그리움, 용서와 화해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거든요. 결혼식에서 그이와 유진이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이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그와 저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낼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지낼 수도 없는 관계였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서로 의지하면서 외롭지 않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어요. 부부도 아니고 남남도 아닌 늦은 나이에 만난 동반자로서 말이죠. 지금은 매일 저녁 그 사람이 가게 문을 닫은 후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별것 아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지만 둘이서 마주 앉아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가끔 그가 아플 때는 제가 간병을 하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그이가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지만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뭘 해먹을지 의논하고 함께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젯밤에도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참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거울을 보면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없다는 안도감 때문일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늦었지만
이게 우리 방식의 사랑이야. 오랜 세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의 이야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동반자로서의 삶.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